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사람 안희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의 친구가 될 좋은 책 함께 골라드리겠습니다. 박태근입니다. 여러분,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생일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남았어요. 11.6 다음 날. 그래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의 날 의미는 되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 있으면 공유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날인데 정말로 사실 아는 분들, 대답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이전에 뭐였을까? 중앙집권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한다는 의미로서 10월 29일이 너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제헌절, 무슨 뭐 또 한글의 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쉴까 말까. 빨간 날 정하는 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네. 빨간 날도 있고 빨간 날은 아니지만 또 기념일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195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도지사 이런 선거들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 지방분권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니까 어쩌면 민주화의 결과로서 중앙집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29일이다.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알아듣겠죠? 네, 확 오네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그 당시를 이렇게 소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고 행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런 한편 이 권력이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인가 내가 펼치는 이 정책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중심에 두고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 지방자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이제 28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책을 통해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복원 후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
교수님, 그 지방 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질문하는 게 사실 이상한 정도인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아니 지역에 무슨 의회가 필요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법부가 있으면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건데요. 지역도 지방 정부만 있으면 정부 마음대로 하면 정부가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하면 그 뽑힌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전횡을 저지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역에도 행정부가 있다면 지역에 입법부가 따로 있어서 상호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지역의 의회까지 있는 게 너무나 소모적이고 분란만 일으키고 또 시의원, 구의원들 또 해외여행 가서 추태 부린 건 뉴스들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지역 어떤 의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언론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삼권분립이 당연한 것처럼 지역에서도 사법 기능은 없더라도 나름대로 입법부와 행정 이런 것들은 균형을 맞춰야지 제대로 두 바퀴의 자전거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네.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어떻게 일을 나누고 있는지, 네.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지방자치를 어떤 개념들이 지방자치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5가지 요소로가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라는 단체, 부산시라는 단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주체죠.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치사무, 자기네 일들을 스스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동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재정. 돈 중요하죠. 네.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경제적 집행권 이런 게 이제 그 자가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처리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투표나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처리한다. 그래서 자가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째로는 공동협력인데요. 지방정부가 아무리 지방정부여도 국가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상위 법률에도 맞춰야 되고 또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는 거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책에 보면 이런 식의 지방자치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집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바꾸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받는가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의 속속들이 현실들을 중앙정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라도의 현실, 그 어촌의 현실이죠. 또 대전의 어떤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의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중앙에서 대전은 이거 해, 부산은 이거 하고 광주는 이거 해라는 게 완전히 책상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시작이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실천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각 도지사, 각 시장들이 제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일정 부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상호 갈등하면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역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만 생각하시는데 서울특별시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가 따로 있지만 서울시도 하나의 지자체로서 그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려고 해서 시장님 나오신 분들 선거가 내 삶을 바꾸는 첫 시작 이런 것들로 선거 슬로건을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모티브가 마련됐다. 즉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해줄 수 있게끔 됐다라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정부가
뭐 이름을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지역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건 되게 당연한 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창현 북마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정부의 존재 의의는 그 지역에 특화된 일들을 그렇죠.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굴러가게 한다는 데 있겠죠. 그런 면에서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연결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지라든지 또는 뭐 지역 개발,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는 뭐 보려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고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또 그런 한편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펼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지역에 다 가서 또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위임 사무라는 일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정부, 즉 행정부의 기능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는 행정부와 입법의 양바퀴로 굴러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첫째는 입법 기능, 근데 법률은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법률에 상위 법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그때그때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죠. 조례는 물론 그 기관장들, 지자체 장들도 제정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고요. 그래서 입법 기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감시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심의를 하고 지금 그 철입니다. 예산 심의 철이어서 지방 정부들 전부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 감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이제 지방자치의 의회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잊고 있었던 내용들이 착착 정리되는 그런 기분을 받기도 해요. 근데 뭐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놀고 행패 부리는 그런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사건 같은 거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고 뭐 재정을 낭비했다 이런 뭐 행정을 잘못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지방자치 제도를 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까? 사실 의문이 들 때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에서 행정부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다 행정력이 미쳤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지자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하면 당연히 위임 사무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복지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어디에 하수도가 깨져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려면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이 돼서 시의회가 열심히 역할들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 그래서 몇백억을 주민이 원하면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나 정말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골목길 올라가는 계단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수년간 시멘트가 떨어지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돈 받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가지를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집 걱정 때문에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얼마나 높습니까? 이랬을 때 신혼부부로서 자기가 비전과 어떤 나름대로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지자체에 신청해서 나는 청년으로서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데 나에게 살 주거권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반영하면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아나운서님 이런 정책 있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좀 직접 예산 좀 받아보고 싶네요. 좀 찾아가 할 거 많은데. 청신호라고 해갖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주는 이러한 정책들 그런 정책.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이런 지자체를 강화시키고요. 강화시키면 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지금부터 바로
집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를 바꾸면 집이 생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직접적인 문제를 참여를 해서 결정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 뭐 지방 의회 이런 것들의 존재 이유가 내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뭐 국회나 청와대 청원 넣으려면 청와대 청원 20만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구든 동이든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점들을 직접 그 지방 정부에 연락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지방 정부의 필요함이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일도 전화하면요 다 접수해 주시고요. 처리한 이후에 후속 과정까지 연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경험해가는 과정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 내 생활 속에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경험을 쌓는다면 그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었던 뭐 지방자치의 날 전혀 모르겠는데 싶다가 좀 이렇게 확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이. 예, 내가 민원 넣는 거, 뭐 신고하는 거,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물어보는 것도 다 지방자치 일부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른 되면 유권자 되니까 다 투표할 것 같고 시의원, 구의원 투표할 때 다 참여할 거고 뭐 그렇죠. 꼼꼼하게 공약을 검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뚜껑 열어봤을 때 투표율 굉장히 낮고 예. 투표하는 날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을 때는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 할 때는 그냥 내가 1번 찍었어 1번, 2번 찍었어 2번 이런 식으로 정말 신경 안 쓰고 뽑으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은 의원들 눈치만 보고요. 당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을 유능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뽑는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 눈치 보겠어요? 시민들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뉴스에서 보면 늘 지방자치를 잘해서 좋은 일꾼을 뽑으면 내 삶이 바꿔진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지방 시의원, 구의원 맨날 비리하고 욕설하고 무슨 뭐 성추문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뉴스의 프레임이 지방자치 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 즉 정치를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 프레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언론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 정치에 관심 있으면 네 호주배, 너희 집에, 너희 마을에 돈이 들어와 라는 정도로 정치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뉴스들 많이 하면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우리가 뭐 1991년 얘기했지만 그 처음 지방자치 선거 할 때요. 네. 저는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땠어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지역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이런 데 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었어요. 옆집 아저씨. 그렇죠. 이장님. 동네 일꾼이었던 거죠. 혹은 동네에서 이제 좀 규모 있는 일들을 벌이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거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이런 분위기를 자꾸 가다 보니까 네. 정당과 당파의 그렇죠.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지방자치인데도 지방자치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이런 분위기 변화도 정치적 무관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어린 나이에 정치를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도 지금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한국은 상당히 높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 어때요? 뭐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13세, 또 슈레더 총리 같은 경우에도 19세에 정치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는 연령이 낮은 나라를 보면 우리 오늘 얘기하는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힘을 펼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지방자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10대 청소년들에게 문을 더 일찍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의회, 구의회, 국회 이런 데 방청객에 누가 와 있습니까?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어요. 견학 와 있죠. 견학을 하죠. 뭘 견학합니까? 싸우는 거 견학하거든요.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봐요. 반장 선거할 때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정치 참여 연령 한 살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요. 네. 청년이요, 여성이요, 참여해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다. 물 좀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방자치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 과정을 그동안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민과 나누어서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또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궁금해하시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지원, 장애인 시설 이 세 가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올해는 그 테마여행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230. 3회 진행했고요. 그래도 올해 처음 이제 일회용품을 전면 사용을 좀 하지 않는 행사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날짜를 줄이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평구에 제가 지금 50년 좀 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좀 많이 보고 알고 느끼는 점들이 참여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또 그때보다 참여 예산 전과 후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발표도 하면서 이제 점점 고쳐가는 수정해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 점이 참 좋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소통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 효과라든지 협력 부분, 그 다음에 예산 낭비 차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개인한테도 손해고 이 사회 공동체한테도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이제 인력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더 좋은 은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진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쉬운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의 행정기구들을 다 세종시로 옮겼다. 이거 엄청난 지방 분권의 상징이고 균형 발전의 상징인 것 같아요. 세종시만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어요. 아마 각 도마다 하나씩 혁신도시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행정기구가 혁신도시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적인 심장, 여러 가지 장기 이런 거를 하나씩 띄워준 거죠. 그 숫자가 154개. 중앙기관들이 지역으로 나간 게 혁신도시로. 저는 상당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지방 분권의 가치, 균형 발전의 가치 이런 것들로 지난 민주정부 시기에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세종시에 가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 근데 일의 효율성 때문에 옮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비효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치는 민주정부의 중요한 유산이고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바꿔주니까. 어떻게? 더 좋게. 제가 어디 지방 정부에 출마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흘러가네요. 이 중앙정부의 지역적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가도 사실 중앙정부의 기능이죠. 하지만 지역적인 분산을 통해서 지방들을 균형적으로 다 제 역할을 하게끔 그렇죠. 해주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이관이 아니라 아예 지방정부 자체가 자기들의 특수한 기능들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하는 일들이 많죠. 가령 대중교통이 인구 10만짜리하고 인구 100만짜리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각 지방정부가 자기에게 가장 맞게 체계를 만들어서 소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중교통 체계가 좋아진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이뤄낸 일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복지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지방자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을 정말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 지방 재정을 다룬 책 중에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때 혹은 지방 정치를 이해할 때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들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이 지방정부의 역할, 주요한 역할이 앞서도 우리가 복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뭐 요즘에 특히 고령화 사회 또 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육아 문제를 이제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결국 어느 국가든 뭐 공공 단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방 정부가 더 큰 역할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독립, 재정 자립 이런 이슈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사회가 더 세분화되고 우리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 자치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의 이익 중시하는 거 그리고 이걸 잘 반영한 정말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경인 아라뱃길도 있었고 뭐 영암의 F1 대회도 있었고 뭐 한강 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돈을 잘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참 제대로 운영하기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쉽고요. 티를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티요? 성과주의?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지역 축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벌어지는 지역 축제가 뭐 3천여 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에 거의 10개씩 벌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 다 찾아갈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 옆 지역에서 뭔가 그런 지역 축제를 하면 하니까. 우리 지역만 그걸 안 하고 우리도 있으면 해야죠.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축제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계속 따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잘못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뭔가 멋진 조형물이나 간판 같은 거 설치해요. 네. 그러면 우리 동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더 크게 5개 광고판을 설치를 합니다. 우린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역 주민의 생활과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의 기분과는 연관이 있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예, 어필을 하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예. 이제 셈법이 맞아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걸 집행하고 또 다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을 좀 감시하고 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참여연대, 뭐 환경운동연합, 다 중앙정부에서의 잘못된 재정 집행과 어떤 낭비적 요소와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교정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는 많은데 반면 지방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이 좀 부족한 겁니다. 왜? 아직 우리 지방 분권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세금 낭비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 행정, 권위주의적 행정 이런 거 비판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시민사회 맨날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제대로 된 시민사회에 월 10,000원이라도 기부하고 견제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우리 사회를 로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연사 힘주어 3번째 외칩니다. 오늘 한 12번 정도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또한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 인구 불균형이 오면 당연히 재정도 불균형이 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하면 오히려 지방을 망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잖아요. 네.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KTX까지 있고 그래서 하루에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서 일을 보고 그날로 돌아오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 일일 생활권이라는 거는 소외된 지역 구석구석까지 이 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돼서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고속도로 KTX가 오히려 지방의 자립적인 경제적 능력, 여러 가지 인재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혈관으로 피를 뽑듯이 빼간다. 쭉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중앙 정치가 곳곳까지 결국은 간섭을 하고 오히려 뭐 수탈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책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무섭죠? 예. 근데 얼마나 이 저자분이 이 마강래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다급함을 느끼는 거죠. 이대로 두면은 지방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지방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되지 않는 지방 분권을 외치는 것보다는 죽을 도시 죽고 키울 도시 키우자라고 되게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 중에서 거점 도시, 핵심 도시들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서울 같은 도시를 지방 몇 군데 크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방이 한 권역으로 성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
그것도 지방 분권입니다. 그런 방식의 제3의 해법도 우리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책을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행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의 분산이 안 되면 한마디로 공동체 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간단한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소리 가족들을 위해 또 어떤 책 추천하면 좋을지, 또 어떤 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을지 추천책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희곤 편집자부터 전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로컬의 미래라는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지방자치제도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화의 문제, 지구촌의 각 지역들의 그 자립과 자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지방자치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겁니다. 꽤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가 중앙이 지방에 빨대를 꽂고 빨듯이 세계화라는 것이 낙후된 세계의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잘 사는 나라로 집중되고 모든 것들이 옮겨가고 하는 그 세계화의 폐해를 결국은 지역 경제,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야지만 우리 생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과 대량 물자 이동과 어느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어디는 막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지역적인 자립적인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구함으로써 생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 문제 이거를 잘 대입시켜보면 분명히 이것도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오래된 미래와 이어지는 맥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를 읽은 시청자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것과 이어져서 국제화와 대비되는 지역의 어떤 지역화와 관련시켜서 로컬의 미래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좀 인상 깊은 부분들? 줄을 쳤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이 새로운 경제라는 거는 지역 경제, 새로운 자립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 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 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 구조와 상업 활동이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준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화라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립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 건강성, 생태적인 문제, 일자리 이런 것들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 노르베르 호지 여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가 안 나와서 좀 심심했어요. 좋습니다. 이 안희곤 편집자의 추천책 로컬의 미래 만나봤고요. 또 계속해서 박태근 MD는 어떤 책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앞서 안희곤 편집자께서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마강래 교수가 이후에 쓴 후속 편격의 책입니다. 제목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한 얘기랑 조금 안 맞잖아요. 책을 잘못 골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장은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분권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처럼 여겨지는데 그거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 한 20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 재정 자립도가 20%가 넘는 데가 절반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권한이 그대로 다 나눠서 주어진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다가 공멸할 거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체로 지금의 이제 광역시가 그 역할을 맡을 텐데 각 권역마다 대표적인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가 그 지역 전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들을 주변에 나눠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격차와 거리보다는 훨씬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단계로서의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뭐 자칫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어긋난다고 우리 황하나 문서가 얘기했지만 발끈했네요. 거기 그 부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분권의 함정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의 역설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망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보태줄 저자의 한 문단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자꾸 놓치는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문단입니다. 지방 대도시 거점을 키워야 하지만 거점이 독주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대도시 거점은 주변 지역의 희생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변 지역에 대한 연대의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도 가져야 한다. 우리 국토 전역에 이런 책임과 의무에 기반한 상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대의 책임감, 도덕적 의무감, 저는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시도연구원들의 연구원장들이 다 모였어요. 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꺼냈는데 다들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서울은 늘 빨대처럼 독점만 하는 사람이 왜 상생을 외치냐. 그거에도 혹시 함정과 역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이런 게 상당히 많고 그것까지 의식적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네. 아까 제목 보고 조금 제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끈하긴 했지만 꼭 필요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박태근 MD의 추천책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땐 좀 갸웃했거든요.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 한 번도 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렇죠. 주제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내 앞으로도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동네의 이 주변 정치부터 한번 차근차근 돌보고 참여할 게 있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애녹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감기 좀 걸려가지고 잘 해야죠.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제가 또 사랑하는 그 왕복서관 15년 뒤에 보충 수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무대 의상이고요. 이곳도 제가 직접 연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 놓치시면 아까워요. 네네. 저에게요. 네, 안녕하세요. 애녹 씨.
네, 안녕하세요. 연기자분들을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남의 인생을, 남의 삶을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을까. 책을 읽거나 하면서 공감 능력을 많이 키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책이 인생책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수 늘 있죠.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당신한테 가려면 소형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근데 소형 비행기라는 말이 소나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졸지에 소를 타고 와야 되는 그냥 그랬던 것처럼 저는 뭐 네, 뭐 소를 탈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저도 최근에는 사실 대본 보느라 책을 좀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을 보게 됐어요. 보다 보니까 제게 들어왔던 책이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줬던 책이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아버지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기 딸을 잃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많이 있는 상태였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부터 출발을 하죠. 왜 그 아이가 꼭 죽어야만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부터 해가지고 원론적인 자기 아픔에 대한 질문을 신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막 쏟아내거든요. 왠지 큰 어떤 스승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외할머니, 이렇게 외할머니 계신데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감정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썼던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죠. 감정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할 뿐이죠. 감정은 지각, 다시 말해서 특정한 환경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당신이 어떤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건 아니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되돌아봐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그걸 자각하게 되는 그것부터 먼저 바라보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인데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깊이 있는 담론들을 하는데 실제로 얘기 흘러가는 거 보면 굉장히 쉬워요.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느끼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순간, 좀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순간, 꼭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분이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과거에, 이거 말씀 좀 되나? 과거에 가수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저와 같은 공연, 같은 역을 하고 있는 김다현 배우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아, 이분이다. 고정 게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다현아, 내 친구 다현아, 나랑 동갑내기인 다현아, 사랑해. 내가 꼭 방송 볼 테니까 너의 인생의 책 나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안녕. TV책방 북소리와 함께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